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자리 잡고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 자, 그리고 시사본부에선 처음 오시는 먼데이 스페셜 게스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신 곳에 항상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좌철근 우은하. 허은하고 세 명이 삼일체처럼 나와요 항상.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벌써 한 달 됐습니다. 두 분께 새 정부 한 달 평가를 보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한 달이 정말 1년 된 것 같아요. 길게 느껴졌다? 길게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이슈들이 많은지. 이슈가 많았다. 어제 빵집 다녀오신 것도 그렇게 이슈가 네, 되고. 주말에. 영화 보신 것도 이슈가 되고.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하시나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돼서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근데 길게 느껴졌다. 이슈가 너무 많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당 입장이신 거죠? 우리 김철근. 한 달 아주 보기 좋던데요. 한 달 보기 좋았다. 네, 그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느낌. 행복하셨습니까? 우선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 과거 건부가 국민들에게 전부 다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기자들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빵집을 가든 광장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이렇게 그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주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이게 한 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오히려. 네. 뭐 또 하다가 중간에 그치거나 안 하는 초반기에 마치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 쉬는 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쉬는 날 그렇게 다니면서도 좀 쉬고 국민들에게 소통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일부 국민들은 보기 좋다. 또 다른 국민들은 TMI라고 하셨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이제 두 분의 이 평가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상반됩니다. 자,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한두 가지를 대부분 요거를 뽑는데, 자, 집무실 이전 하나 있죠. 아까 잘했다고 김철근 실장님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약식 기자간담회, 출퇴근길, 도어스태핑. 자, 노 변호사님, 이 도어스태핑하고 집무실 이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무실 이전은 뭐 여전히 저는 뭐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대통령이 여사에게 만약에 내가 청와대를 먼저 보여줬으면 이전 못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 미리 좀 보여주시지. 응?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랬잖아요. 이런 도어스태핑 큰일 난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고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답하시는 게 뭐 명쾌하게 딱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본인이 대답하시는 게 우리들 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용산 공원 관련해서 또 이름 짓는 것도 제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게 영어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뭐 내셔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약간 좀 뜨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핏 금방 딱 귀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렇게 즉석에서 대답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뭐든지 준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탁탁 하는 게 물론 뭐 신선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아니 저는 엄청나게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변화다. 아니 이전에 대통령들께서 구중궁궐에 갇혀서 1년에 한 번 뭐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장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렇게 소통 부재 상태였는데 대통령께서 매일 아침에 가벼운 질문도 있고 무거운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에 맞춰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게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산 이전이 국민들과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행태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뭐 도스태핑처럼 뭐 매일매일 또는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기자 간 다음에 기자회견장에 여러 번 많이 섰다면 대통령들께서 그러면 좀 덜 하겠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 한 10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날마다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선다는 건 거의 국민 앞에 서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 한두 마디씩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 안 된 뭐 답변이나 이런 게 다소의 어떤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더 득이다.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통을 하려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거나 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거나 뭐 반응이 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국민청원 같은 제도는 왜 또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그냥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혹은 내 할 말만 하겠다 이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걸 가지고 소통이라고 말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분은 뭐 지금 김철근 실장님은요 눈에 하트 뿅뿅 너무 행복해하시고 네, 눈꼬리가 내려가지고 너무 그냥 행복한 얼굴로. 행복.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네. 자, 이게 다 국민의 시각이죠. 뭐 네.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지금 어제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고요. 또 이제 칸에서 개가를 올린 영화인들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난다. 자, 요 소통 행보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권양숙 여사 만나는 거 좋죠. 좋다. 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왜 만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나셔서 뭐 이전에 그 대통령 부인 만나셔서 얘기하시고 뭔가 좀 찾아가시고 하시려는 건 좋죠. 네. 근데 요즘에 김건희 여사가 워낙 뭐 팬카페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건희 사랑인가요? 그쪽에 의외로 그쪽에 활발해요. 사진이 그냥 막 계속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내주 하신다는 그 해서 우리가 사실 걱정했거든요. 너무 안 보이실까 봐.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정말 대통령보다 훨씬 더 행보가 다각도로 활발하셔가지고 저는 참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편에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러느냐. 5층도 이제 접견실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초창기 때 그렇게 말했던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또 다 사라지고 이제는 또 아주 공식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시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조용한 내조라고 말한 것에 비해선 대외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변화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대통령 부인 여사라고 보통 여사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공식적이고 공적인 그 조언과 그 시스템의 하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셨어야죠.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권양중 여사 만나러 가는 건 저도 그 봉화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도부와 함께 권양숙 여사님을 뵀었어요. 5월 23일 날인데. 네네네. 그때 김건희 여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환담 자리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임 대통령님 그 여사님 가서 뵙고 또 말씀도 듣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좋은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는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뭐 내조의 방식 사실은 뭐 스타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자, 오늘 아마 만남 이후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건 그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 이번에 다음 이슈 제목이 참 수박과 민들레. 이게 뭐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자, 어제 오후에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90분 동안 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지금 김철근 실장님이 너무 내용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육성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강하게 소회와 향후 포부를 밝힌 것으로 오늘 보도가 쫙 되고 있는데요. 김 실장께 여쭤보죠. 자, 자기 정치 하겠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이제 절반 지난 거죠? 1년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만 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만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본인의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색채를 내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총선까지는 이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당 이런 그것을 만드는데 자기 메시지와 비전과 내용을 좀 같이 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1년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방금 싱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온갖 그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경이롭다고 얘기했는데. 공작. 네. 예? 굉장히 힘들었죠. 그 영선의 30대 네. 대표 헌정사 최초의 여야를 막론하고 최초의 30대 대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결국 그 야당 대표를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보수계열 정당이 가지고 있던 꼰대 정당의 이미지 그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했고 네. 결국은 전통적인 방식 이른바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는 그 세대 포위 20, 30대의 새로운 지지층과 그다음에 호남의 지지 확대를 통해서 근소한 차이라도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한 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공작이 많은 공작 이 공작이 뭐 상대당이나 정부의 공작이 아니라 당내 공작을 주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 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난 2번 선거를 크게 고생하면서 치른 건 맞는데 이준석이 안 보였던 적은 없지 않느냐. 언제 자기 정치 안 했느냐 하고 내부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이제 당심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철근 실장님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 네, 자기 세력이 없는 영선 대표가 살아남을까? 사실 되게 궁금하게 보아왔는데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일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한 생존력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만만한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당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분이 민들레 같아요. 네, 민들레 정말 생존력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준석이 민들레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 어디다 대놔도 정말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분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한 그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토대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냥 나이 먹고 어느 정도 그 동네에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토 세력처럼 그들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오면은 무조건 공천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그게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철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공헌이 있다 확실히 생각해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야 이준석 너무 시끄러웠다. 내지는 자기 자랑만 해놨다. 너 자기 정치만 했다. 이런 얘기 사실 들립니다. 그리고 그건 다 당연한 저는 평가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요즘에 이 정치하는 스타일하고 옛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의 대표들은 당권하고 뭐 대권하고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본인들은 또 좀 약간 숨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권을 잡아서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정치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큰 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좀 아우르거나 뭔가 좀 큰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가 유구한 이 당을 그러면 크게 만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고 이렇게 약간 단기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살아남은 거는 되게 잘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큰 틀에서 하는 거는 잘했을까? 예를 들면 갈라치기 같은 거라든가 뭐 남성들을 중심으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하고 뭔가 조금 척을 지우게 만든다든가 물론 그거는 민주당도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모든 걸 다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선방했다. 같아요.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엄청 고민을 했죠. 네네네. 작년 막 당선이 됐을 때. 네. 당대표스러운 이준석으로 갈 거냐.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할 것이냐. 그 고민 끝에 결국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후자로.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영선의 30대의 프레시한 당대표가 왔는데 기존의 당대표처럼 틀에 가두면 결국 이준석스러우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굳이 젊은 영선의 30대의 당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하는 거다. 해서 지난 1년을 정말 거침없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격들도 많았고요. 예. 뭐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기도 했고. 자, 네? 뭐 그런 상황까지도 됐었죠. 그래서 지금 노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문제 물음표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의 생존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성공. 네. 근데 문제는 당을 키우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느냐는 의문. 자, 우크라이나에 같이 가셨죠? 네, 같이 갔다 자, 왔어요. 김철근 정무실장님 같이 우크라이나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국내에 무려 국회 부의장과 설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에서 센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거 작심 발언이다. 옆에 계셨으니까. 맞습니까? 아니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니까 더 전쟁터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보다 이게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진석 부의장께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했죠. 그것도 대표가 외국 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왜 갔느냐 혁신이. 자, 근데 그건 10일 날 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면서 얘기가 모두 반해서 공개를 다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사실관계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하면 정진석 부의장 공격하는 꼴이 되니 더는 설명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정치 선배 얘기하고 이게 꼭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가는 한국식.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나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반드시 10배, 100배 되도록 합니다. 여기는 싸움 당사자고 지금 노 의원님은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 의원 선배와 이준석 대표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겼죠. 네네. 근데 좀 얄밉게 이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론 결국에는 너 몇 살이야로 끝나는 거 되게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거는 전 어쩔 수 없이 좀 겸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예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선배님. 솔직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도망갔다고 봅니다. 왜 도망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도망갈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잘 도망갔다고 봐요. 그때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안 갔었으면 정말 시끄러웠을 것 같고 괜히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괜히. 저는 그런 공격은 부당한 공격은 앉아서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차단을 보고 잘했다. 그때 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리전 뛰었고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대선 내에서 이기고 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고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머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잘했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진석 부의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보세요. 너 몇 살이야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요,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나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린애랑 싸워서 이겨봤자 그게 뭐고. 그 얘기하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네. 판단을 하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지면 정말 창피스러운 거고 네. 이겨봤자 뭐 본전인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진석 부회장이 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민들레 호씨와 또 연결돼가지고 또 징계돼 버렸죠. 이번에 권성동 의원하고 네. 연결해서. 근데 요점은 이준석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된다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된 겁니다. 두 분이 조금 비판하는 척하면서도 칭찬 일색이에요. 자, 실장님. 예. 지금 그래도 위기가 하나 있어요. 네, 오늘 네, 24일로 예정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징계위. 예. 지금 이제 보수 논객 한 분이 여기 나와서 예. 자신이 들은 첩보로는 징계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하기 어렵겠죠. 어렵다. 왜냐하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개시했는데 우리 당의 당헌 당규로 보면 대표는 관할이 아니에요. 이 관할에 대한 해석이 그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중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결론이 나와야 그걸 보고 팩트가 뭐다. 예,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더군다나 뭐 품위유지 위반 뭐 네네. 얘기를 하는데 품위유지를 뭘 위반을 했으며 그 결과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뭐 우리가 두 번 다 대승을 해갖고 이겼는데 영향을 줬느냐? 뭐 무슨 영향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리도 어차피 이제 이게 그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이런 걸 겸해서 할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않다. 보이는데 예. 그리고 할 거면 그 뭐 공개하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있는 사실들 다 얘기하죠. 네, 뭐 쭉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 녹취록 막 그 편집해서 틀은 녹취록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녹취록 원본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봐도 저는 뭐 크게 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만한 사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건 징계위 깜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시각도 이제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장님 짧게 네.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거 예. 그거 이제 장기훈 의원 빠지기로 하고 좀 수그러진 겁니까? 원래는 이제 내일 모레 아마 모임을 처음 하기로 했는데 그 네네. 모임 자체가 미뤄진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민들레 모임을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네. 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런저런 많은 우려들을 표명을 했고 결국 장제훈 의원이 거기에 뭐 안 하겠다 했고 이랬기 때문에 원래 당초 생각했던 규모 그다음에 세력 뭐 이런 것은 거의 사라지고 혹시 하게 된다면 순수한 의원님들의 그냥 친목 모임 정도 되지 친목이나 않을까. 공부 모임으로. 네.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노 변호사님의 예언을 들어볼까요? 다른 이름으로라도 민들레가 살아날까요? 당연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존재한다. 친윤 모임은 존재한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친윤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네, 현재. 그런데 지금 그 모임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게다가 그 모임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모임이라면서요. 뭐 사람들 말하기를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니 지금 한 달밖에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장관을 위한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더더군다나.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핵관 내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만 살판 났다. 자, 요거 아니 이제 1주년 됐다고 너무 네, 노 변호사님의 뭐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또 다를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 민들레가 있었다면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 시끄러운데 여름철 과일이죠. 수박. 이른바 수박 논란입니다. 자, 맛있는 수박이 어쩌다 이렇게 당권 다툼을 뜻하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수박 금지령 한번 직접 듣고 오죠.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들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대위가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그런 맞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이 동조 내지 의지를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더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나 모두가 분명한 좀 선을 긋고 네. 활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내용이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수박 뭐 얼굴 보여주고 저거 뭐 저게 뭐 도둑이 시민에게 뭐 도둑이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듣기에는 네.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뭐 성질내고 들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네, 이른바 수박 금지령. 자, 민주당 내부 상황이 뭐 그 정도로 좀 어수선하고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수박이란 표현보다 민주당의 위기 요인 자체가 신뢰의 위기고 분열의 위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자, 김철근 정무실장님. 네.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알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큰 선거에 2번 졌잖아요. 네. 졌는데 진당 같지가 않아요. 아, 진당 같지가 않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 입장,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오히려 좀 좋은 편이죠. 이게 빨리빨리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수박 금지하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고 이거 뭐 있을 완전히 때가 내부 아니거든요. 논쟁입니다. 네. 예. 저는 거대한 공룡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라기 공원이네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수박 얘기 나온 지 1년이 넘었고요. 네네네. 골물대로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거잖아요. 아, 저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고 터질 때가 지금 됐다? 터진 시기도 저는 뭐 지선 끝났으니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민주당이 휘청거리거나 뭐 정말로 뭐 망가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터트리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낫고요. 네. 제대로 아마 다시 한번 좀 정비해가지고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새로운 그런 개혁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꾸릴 수만 있다면 이거는 네. 이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참, 멸종 직전의 공룡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민들레 얘기도 했지만 여야 내부에서 다 보이는 양상인데 한쪽은 이긴 자들의 농공행상이다. 한쪽은 패배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근데 보니까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설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윤영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김철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주도 세력은 586 세력입니다. 네네, 현재. 586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고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도 그들이 주도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체할 세력이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뭔가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그 뭐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무슨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든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더 그 어려운 형국이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 다툼 싸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더군다나 그 실존하는 뭐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의원으로 돌아온 이재명 의원이 네네. 향후에 당권으로 갈 거냐 말 거냐도 네. 굉장히 큰 핵심 관심이죠. 여러 지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정리될 거냐. 네.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내 그 파워, 힘 이게 차기까지 보존이 될 거냐 말 네. 거냐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쉽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자, 그래도 뭐 노 변호사님 이제 터질 게 터졌다. 골맞던 염증이 아마 치유가 될 것이다. 멸종할 것이다.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자,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과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